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아직도 그날의 일들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작년 11월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때였죠. 43세 나이에 간암 판정을 받고 3년을 투병하다가 결국 제 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격리 일을 했고 월급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 시간엔 어김없이 집에 돌아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던 그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겐 대학교 2학년인 딸 수진이와 고3인 아들 민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투병하는 동안 저는 미용실 일을 하면서 병원비를 감당했고 아이들은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가족을 도왔죠. 수진이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했고 민수는 학원 보조 선생님으로 일하며 자기 용돈을 벌었습니다. 그 3년이란 시간이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을 보는 것도,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것도,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추는 것도 모든 게 버거웠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은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오늘은 좀 나아지셨을까 하는 기대와 혹시나 하는 두려움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편은 떠났습니다. 11월의 차가운 새벽,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이미 예감은 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마지막 순간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의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보, 미안해.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하고 가서. 무슨 소리야? 당신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는데. 애들 잘 부탁해. 내가 못다한 아빠 역할까지.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평소보다 작아 보이는 얼굴, 하얗게 질린 입술. 저는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찬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다 문득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앞으로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막막함과 남편 없는 삶에 대한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장례식장은 병원 지하에 있는 작은 곳이었습니다. 사무실, 가장 작은 빈소였지만 우리에겐 충분했죠. 화려하진 않았지만 남편의 회사 동료들과 동네 이웃들, 그리고 저희 미용실 단골 손님들이 와주셨어요. 국화꽃 향기가 가득한 빈소에서 딸과 아들은 상주 자리에 앉아 묵묵히 조문객들을 맞았고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특히 민수가 울음을 참으며 어른스럽게 인사하는 모습을 볼 때면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소가 더 썰렁해 보이는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남편의 가족이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거죠. 장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시댁 식구들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의 설명을 듣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죠. 남편은 결혼 전에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때의 쓸쓸한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나는 사실상 고아나 다름없어.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나는 고모 집에서 자랐거든. 고모도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독립했고 엄마는 재혼해서 새 가정 꾸렸고 아빠는 어디 계신지도 몰라.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가족 얘기를 꺼낼 때마다 보이는 쓸쓸한 표정이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눈동자에 서린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냥 우리끼리 작은 결혼식을 올렸고 시댁과의 왕래 없이 살았습니다. 양가 부모님 없이 치른 결혼식이었지만 우린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장례식 둘째 날 오후였습니다. 조문객도 뜸해진 시간 오후 3시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잠시 밖에 나가 찬공기를 쐬고 있었어요. 담배는 피우지 않지만 답답한 마음에 잠시라도 바람을 쐰 것뿐이었죠. 늦가을에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는데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 택시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건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 단정하게 올린 머리, 어딘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분이었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얼굴은 많이 수척해 보였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간절한 마음을 품고 온 사람의 모습이었달까요? 그분은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오더니 접수대에서 뭔가를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직원이 명부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고 그분은 다시 한번 간절하게 뭔가를 설명하는 듯 했습니다. 직원이 저희 빈소를 가리키자 그분은 깊은 숨을 한번 쉬고는 천천히 걸어왔어요.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영정사진 앞에 선 그분은 한참을 말없이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그리곤 갑자기 무릎을 꿇더군요. 그 순간 빈소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남편의 어머니라고? 20년 넘게 연락 한 번 없던 그분이 지금 아들의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니. 저는 황급히 다가가 그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분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눈가엔 이미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이세요? 정말 남편 어머님이세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지만 그 손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그래요. 내가 이 아이 엄마예요. 늦었죠? 너무 늦었죠? 미안해서, 정말 미안해서 어떻게 와야 할지도 몰랐는데. 눈가에 눈물이 고인 그분을 보며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20년 넘게 연락 한 번 없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다니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기에 이제야 오신 걸까요? 어머님 일단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아니에요. 난 내 아들한테 줄 게 있어서 왔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서. 그 말과 함께 시어머니는 핸드백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봉투가 약간 구겨져 있었는데 오래 품고 다닌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영정사진 앞에 놓으려는 순간 엄마! 갑자기 빈소 입구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명품 핸드백을 한 손에 들고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쥔 채였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거 내려놔 지금 당장! 그 여자는 시어머니의 손에서 봉투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봉투를 꼭 쥐고 놓지 않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비켜. 이건 네 오빠한테 줄 거야. 내 아들한테 주는 거라고. 무슨 소리야? 그 돈은 우리 돈이잖아. 왜 죽은 사람한테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야? 죽은 사람이라니. 네 오빠야. 네 친오빠라고. 오빠? 무슨 오빠? 20년 넘게 연락도 없던 사람이 무슨 오빠야? 엄마가 나만 데리고 나왔을 때부터 우린 남남이었어. 두 사람의 실랑이에 장례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고 몇몇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딸과 아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엄마, 이분들 누구야?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의 눈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저도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이었지만 일단 사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이분이 너희 할머니신가 봐. 할머니? 아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빠가 부모님 안 계시다고... 바로 그때 그 여자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엔 도끼가 서려 있었죠.
할머니? 웃기지 마. 우리가 언제 가족이었어? 20년 전에 끝난 사이야. 엄마, 정신 차려. 이 사람들한테 단 한 푼도 줄 수 없어. 그 돈으로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딸을 뿌리치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엔 간절함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며느리,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꼭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는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다시 가로막았어요. 팔을 뻗어 봉투를 잡으려 했고 시어머니는 몸을 돌려 봉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안 돼. 그 돈 아빠 유산이야. 엄마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고. 나도 권리가 있다고. 네 아빠 유산 네가 다 받았잖아. 이건 내 돈이야. 내가 20년 동안 모은 내 돈이라고. 엄마 돈?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 다 아빠가 번 돈이지? 새아빠가 준 생활비 아니야? 그 순간 또 다른 사람이 빈소에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그 여자의 남편인 것 같았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급하게 온 듯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내 말이 맞습니다. 그 돈은 저희가 관리해야죠. 어머니 연세에 그런 큰 돈을 들고 다니시면 위험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요.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어요. 내 아들한테 주는 건데 왜 너희가 참견이야? 20년 동안 한 번도 찾아보지 못한 내 아들한테 마지막이라도 엄마 노릇하려는 건데. 제발 이것만은 양보해다오. 그 여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눈엔 경멸이 가득했죠. 엄마 노릇? 그럼 살아있을 때 써야지. 애 버리고 딴 남자랑 재혼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엄마야? 오빠도 엄마 원망하면서 살았을걸? 한 번도 찾지 않은 엄마를. 그 말에 장례식장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버리고 싶어서 버렸니? 네 아빠가 아들만 데리고 가서 난 너 하나 겨우 데리고 나왔는데 그것도 겨우, 정말 겨우. 그때 저는 남편이 살아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사실상 고아나 다름없어.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이 이제야 드러나고 있었던 거죠. 복잡한 가족사, 20년의 단절, 그리고 끝내 화해하지 못한 채 떠난 남편. 시어머니는 봉투를 꽉 쥔 채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미소가 어쩐지 더 쓸쓸해 보였어요. 아들아, 엄마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라도 엄마가 왔어.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시 미용실 문을 열고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 제 얼굴이 보였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위로의 말을 건넬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유, 사장님 많이 힘드시죠? 하는 단골 손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손님 머리를 만지고 있을 때였어요. 오후 2시쯤, 점심시간이 지나 한가한 시간이었죠. 파마로를 감으며 손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미용실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빼입은 40대 초반의 남자였는데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반듯한 인상이 뭔가 공적인 일로 온 사람임을 짐작케 했습니다. 혹시 이곳이 고 김승호 씨 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맞습니까? 남편의 이름을 듣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빗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남자는 정중하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빛 법무법인 최진호 변호사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김성호 씨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님의 법적 대리인입니다. 잠시 따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중요한 사안이라서요.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남자를 뒷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직원 휴게실이었지만 그나마 조용히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불안한 마음에 손이 떨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혹시 장례식장에서의 그 소동과 관련이 있는 걸까? 변호사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철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신 남편분께 재산을 상속하려 하시는데 다른 자녀분들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어서 직접 찾아뵙게 됐습니다. 재산 상속이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상속 재산은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승계됩니다. 시어머님은 그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생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려 하시는 겁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저희는 시어머님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변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님도 그걸 아십니다. 하지만 꼭 드리고 싶다고 하시네요.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을 이렇게라도 표현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다른 자녀분들이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며 후견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치매요? 그날 뵀을 땐 멀쩡하셨는데 정신도 또렷하셨고 말씀도 조리 있게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온 겁니다. 시어머님께서 부탁하셨어요.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꼭 전해달라고요. 그리고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A4 용지 여러 장이 클립으로 묶여 있었어요. 이건 시어머님의 재산 목록입니다. 현금 5천만 원 외에도 부동산이 있으시더군요. 압구정동 아파트 한 채 시가 15억 정도 됩니다. 30평대 아파트인데 재건축이 예정돼 있어서 가치가 더 오를 전망입니다.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15억이요? 그런 재산이 어떻게... 재혼하신 남편분이 돌아가시면서 물려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로 된 통장도 여러 개 있고요. 시어머님은 이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손주들 학비와 사업자금으로 쓰라고 하십니다. 대신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더 중요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이건 시어머님이 직접 쓰신 편지입니다. 꼭 읽어보시고 결정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하얀 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봉투엔 며느리에게 라고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고 뒷면은 복랍으로 봉인되어 있었어요. 변호사가 떠난 후 저는 한참을 봉투만 바라봤습니다. 듣기가 무서웠어요. 그 안에 어떤 사연이 담겨 있을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연한 라벤더 향이 났어요. 편지지는 고급스러운 재질이었고 또박또박 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착한 며느리에게 먼저 그날 소란을 일으켜 미안해요. 갑자기 불쑥 찾아간 것도 정신이 없었을 텐데 내 자식들이 철이 없어서 장례식장에 발칵 뒤집혔죠? 조문객들도 놀랐을 테고 정말 죄송해요. 사실 난 췌장암 말기예요. 의사가 6개월도 어렵다고 하네요. 항암 치료도 이젠 소용없대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아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라도 엄마라고 불러달라고 하고 싶었어요. 20년 동안 가슴에 묻고 살았던 내 아들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길에서 또래 청년을 보면 혹시나 해서 뒤쫓아가기도 했고 뉴스에서 김승고라는 이름이 나오면 혹시나 해서 끝까지 봤어요. 마지막 순간에라도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웠어요. 비록 전화였지만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부탁이 있어요. 내가 죽거든 아들 곁에 묻어주세요. 살아선 함께하지 못했지만 죽어서라도 곁에 있고 싶어요.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손주들 할머니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줘요. 비록 못난 할머니지만 할머니도 그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편지를 읽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글씨가 번져서 잘 보이진 않았어요. 남편의 어머니여서 그랬을까요? 비록 한 번 만났을 뿐이지만 그분의 존재가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암 말기라니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외로우실까. 그날 저는 아이들과 거실에 둘러앉아 상의했습니다.
TV도 끄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지하게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찾아온 할머니가 아프시대. 췌장암 말기라고.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대. 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눈이 금세 붉어졌어요. 그럼 얼마 남으신 거야? 6개월도 안 된다고? 응. 그리고 할머니가 유산을 남기고 싶어 하시는데 압구정동에 아파트도 있고 현금도 있다고.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엄마, 우린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할머니 뵙고 싶어. 아빠 얘기도 듣고 싶고. 아빠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왜 할머니와 헤어지게 됐는지 그런 것들이 더 궁금해. 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돈보단 할머니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 아빠를 대신해서라도. 얼마 안 남으셨다면 더더욱 우리가 곁에 있어드려야 하지 않을까? 아이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지 않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들이 대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시어머님을 뵙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이들도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해요. 어제 시어머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췌장암이 악화돼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면회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다른 자녀분들이라서 저도 뵙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벌써 이렇게 빨리? 병원이 어디예요? 지금 당장 가봐야겠어요. 서울대병원입니다. 하지만 면회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미용실 문을 닫고 아이들에게 연락해서 병원으로 오라고 했어요. 택시 안에서 내내 조바심이 났습니다. 혹시라도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마지막 인사라도 드릴 수 있을까? 병원에 도착해서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긴 복도를 걸으며 소독약 냄새를 맡으니 남편의 마지막 순간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중환자실 앞에서 저를 맞은 건 신우이였어요. 팔짱을 끼고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어머님이 위독하시다고 들어서. 신우이는 비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삐뚤어졌어요. 이제 와서 효도하려고? 유산 때문이지? 변호사가 찾아갔다며? 엄마 재산 얘기 듣고 달려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 걱정돼서. 아이들도 할머니 뵙고 싶어하고. 됐어. 당신은 올 곳 아니야. 엄마는 우리가 알아서 모실 테니까 그냥 가. 20년 동안 없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그때 간호사가 나와 면회 시간을 알려줬습니다. 하루에 2번 30분씩 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보호자 명단에 제 이름이 없다며 막았습니다. 보호자만 면회 가능해요. 당신은 보호자가 아니잖아.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전 며느리. 무슨 며느리? 호적에도 없는 사람이 무슨 며느리야? 엄만 당신을 며느리로 인정한 적 없어.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간호사가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줬지만 신우이는 계속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재산 노리고 온 거 다 알아. 압구정동 아파트 얘기 들었지? 꿈도 꾸지 마. 그건 우리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야. 엄마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할 수 없이 병원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새벽까지 기다렸지만 면회는 불가능했어요.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만 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급히 받았어요. 여보세요? 며느리, 나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약해서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어머님, 어떻게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몰래 전화 걸어줬어. 며느리 미안해. 내가 아무것도. 어머님 아무 말씀 마세요.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안 돼. 애들이 막을 거야. 대신 부탁이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며느리 얼굴을 보니
내 자식들이랑 다르게 돈 욕심이 없어 보이더구나. 내 부탁이다. 갑자기 팔자에 없는 싸움에 휘말리면 고되고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아들이랑 날 봐서라도 내가 주는 돈 그의 목숨값이니 꼭 받아내. 진흙탕 싸움 되더라도 그 돈 꼭 받아서 애들 키우는 데 써라. 그게 내 소원이다. 알겠니?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주들한테 전해줘. 할머니가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 앞에 경찰차가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급히 뛰어갔더니 신우이가 경찰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예요. 어머니 유산 노리고 계속 찾아와서 괴롭히는 여자. 경찰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전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20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돈 생기니까 나타난 거잖아! 경찰은 양쪽 얘기를 듣고는 일단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면 정말 고소한다는 경고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위독한데 만나볼 수도 없고, 그런데 마지막 부탁이 그 돈 꼭 받아내라는 거였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제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너무 속상해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할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시어머님의 다른 자녀들이 어머니의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그게 무슨... 쉽게 말해서 시어머님이 치매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재산을 한 푼도 처분 못하게 막은 겁니다. 이런 유언장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 그의 목숨값이니 꼭 받아내라는 그 간절한 부탁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시어머님의 의식이 돌아오시길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다는 걸 증명해야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전화를 끊고 망연자실에 있는데 딸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 맞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소원, 남편의 목숨값이라 했던 그 돈을 기필코 받아내야 했습니다. 다시 결심했습니다. 비록 진흙탕 싸움이 되더라도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꼭 지키겠다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의 목숨값이니 꼭 받아내라.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님의 정신이 온전하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는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 기록을 확인해봐야겠지만 다른 자녀분들이 보호자인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때 변호사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시어머님이 제게 맡기신 녹음 파일이 있어요. 녹음 파일이요? 네. 병원에 입원하신 전날 제 사무실에 오셔서 유언을 녹음하셨습니다. 정신이 아주 또렷하셨죠?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틀어줬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김정숙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깁니다. 제 재산 중에 압구정동 아파트와 현금 5천만 원을 아들 김승호의 유족에게 상속합니다. 다른 자녀들이 반대하더라도 이것이 제 뜻입니다. 녹음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녹음으로 충분할까요?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상대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 녹음이 조작됐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보호자분이신가요?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지금 면회 가능하신데. 저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 앞에는 이미 신우이 부부가 있었어요. 당신 또 왔어? 신우이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의식을 회복하셨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호자인데 당신이 뭔데? 그때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이 면회를 찾으십니다. 신우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안 돼! 엄만 정신이 없으신 거야! 하지만 간호사는 단호했습니다. 환자분이 정확히 이름을 대며 찾으십니다. 의사 선생님도 면회를 허락하셨고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계셨어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며느리 왔구나. 네, 어머님, 걱정 많이 했어요. 시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잠깐 나가주실래요? 간호사가 나간 후 시어머니가 급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내 베개 밑에 봐. 베개 밑을 보니 작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USB와 열쇠가 들어있었어요. 그 USB에 모든 증거가 있어. 내가 아들 위해 모은 통장들, 편지들, 20년 동안의 기록이 다 있어. 어머님, 이게 열쇠는 은행 금고 열쇠야. 거기에 진짜 유언장이 있어. 공증받은 거. 그때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신우이가 들어오려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빨리 가. 애들이 오기 전에. 그리고 꼭 기억해. 그 돈은 내 아들 목숨값이야. 저는 USB와 열쇠를 품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꼭 지킬게요. 약속합니다. 중환자실을 나오자 신우이가 달려들었습니다. 뭘 받았어? 어머니가 뭘 줬지?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거짓말! 지금 당장 보여줘! 신우이가 제 가방을 뺏으려 했습니다. 실랑이가 벌어졌고 병원 보안요원이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이 여자가 우리 어머니한테 뭘 훔쳐갔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전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을 뵙고 나오는 길이에요. 보안요원이 우리를 분리시켰고 저는 그 틈을 타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USB를 확인해보니 정말로 가슴 아픈 자료들이 있었어요. 20년 동안 시어머니가 아들 몫으로 저축한 통장 내역들, 1,000원, 5,000원, 10,000원, 정말 소액으로 꾸준히 모은 흔적이 빼곡했습니다. 아들 생일 5,000원, 아들 대학 졸업할 때쯤 10,000원, 아들 결혼할 나이 20,000원, 그리고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에게 보낸 답장들. 처음 편지들은 정말 차가웠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잊고 사세요. 더 이상 편지 보내지 마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간격이 좁아졌습니다. 처음엔 1년에 한 번, 그 다음엔 반년에 한 번, 나중엔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내용도 조금씩 변했어요. 잘 지내세요. 건강하세요. 저도 가끔 생각합니다. 마지막 편지는 짧았습니다. 엄마, 저 암에 걸렸어요. 간암 말기래요. 이거... 변호사도 놀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분이 결국 마음을 여셨던 거네요. 저는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차갑게 굴면서도 어머니의 편지를 다 간직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마지막엔 자신의 병을 알렸다니. 은행에 가서 금고를 열어보니 공증받은 유언장과 함께 편지가 또 있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이걸 읽는다면 아마 내 자식들이 난리를 치고 있겠지. 하지만 며느라, 포기하지 마. 이건 정당한 네 권리야. 내가 아들에게 못다한 사랑을 손주들에게라도 전하고 싶어. 부디 끝까지 싸워줘.
다음 날 우리는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공증받은 유언장, 녹음 파일, 그리고 20년간의 저축 내역과 편지들까지. 신우이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했어요. 하지만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었죠. 시어머니가 의식이 또렷할 때 찍은 동영상, 간호사들의 증언,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희가 새로운 증인을 신청합니다. 변호사가 법원에 말했습니다. 증인석에 선 사람은 병원의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정신이 또렷했는지, 신우이가 어떻게 면회를 방해했는지 증언했어요. 환자분은 항상 며느리와 손주들 얘기를 하셨어요. 절대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딸분이 면회를 막고 환자분을 고립시키려 했죠. 신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 간호사 매수한 거예요.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그때 우리 측 변호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신우이가 동생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엄마 정신 나가기 전에 빨리 재산 정리해야 해. 병원비도 아깝고. 치매 진단서는 내가 아는 의사한테 부탁할게.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어떻게... 신우이의 동생분이 양심 선언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에 동참할 수 없다고요. 정말이었습니다. 신우이의 남동생, 그러니까 남편의 또 다른 동생이 우리 편에 선 거였어요. 그는 증인석에서 말했습니다. 누나가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일부러 치매 진단을 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동조했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마저 막는 건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실 형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연락했었어요. 어머니께 미안하다고, 가족을 좀 챙겨달라고.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너 미쳤어? 우리 편이잖아. 누나 그만해. 우리가 너무했어. 형도 우리 형이었는데 20년 동안 혼자 살게 하고 이제 와서 형수와 조카들한테까지 이러는 건 아니야. 법정은 잠시 정회했고 판사는 심사숙고 끝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측의 주장을 기각합니다. 피고 김정숙 씨는 고인의 정당한 상속인이며 유언장은 유효합니다. 또한 원고 측의 행위는 상속 방해에 해당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신우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재판이 끝난 후 남편의 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형이 그리웠는데 누나 때문에 연락도 못했어요. 괜찮아요. 이제라도... 그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거 형 어릴 때 사진이에요. 어머니가 몰래 간직하고 계셨던... 형수님이 가지세요. 상자를 열어보니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아이.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또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으며 절 맞았습니다. 며느리 잘했어. 정말 잘했어. 어머님 힘내세요. 이제 저희가 있잖아요. 딸과 아들도 함께 왔습니다. 두 아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예요. 손자 손녀.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구나. 우리 아들 닮아서. 그렇게 우린 시어머니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어떤 20년보다 진한 시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며느리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것이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신우이는 끝내 오지 않았지만 남편의 동생은 와서 어머니를 배웅했어요. 그리고 뜻밖의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식당에서 설거지 하셨어요. 팥을 보러 오셨는데 정말 성실하셨죠.
시어머니가 20년 동안 아들을 위해 그렇게 힘들게 일하셨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시어머니의 유언대로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압구정동 아파트는 매각했고 그 돈으로 아이들 학자금과 미래를 위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소원, 아들 곁에 묻히고 싶다는 그 소원을 들어드리는 것이었죠. 남편이 묻힌 납골당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유골함을 들고 가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어요. 여보, 어머님 모시고 왔어. 이제야 함께 계실 수 있네요. 납골당 관리인의 도움을 받아 남편 옆자리에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죠.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도 좋아하실 거야. 할머니랑 이제 같이 계실 수 있으니까.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아빠가 그리워했을 거야, 할머니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가 남긴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 낡은 일기장이 하나 있었어요. 펼쳐보니 시어머니의 일기였습니다. 2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적어 놓으셨더군요. 오늘도 아들 생각에 잠을 못 잤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아들아, 오늘은 네 생일이구나. 엄마가 미역국도 못 끓여주고. 오늘 길에서 너와 닮은 청년을 봤다. 뒤따라 가다가 그만뒀다. 읽다가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엔 이런 글이 있었어요. 드디어 아들 목소리를 들었다. 전화로나마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맙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며느리와 손주들을 만났으니.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미용실로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손님들을 맞이하고 머리를 만지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죠. 그때 낯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어딘가 낯이 익었어요. 맞습니다. 시누이였어요. 하지만 예전에 거만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저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잠시 망설이다 손님이 없는 시간이라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시누이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후회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근데 욕심이 앞섰던 것 같아요.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돈이 급했거든요. 시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며느리와 손주들 부탁한다고, 그리고 당신도 용서한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시누이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제가 너무 못됐죠? 엄마한테도 오빠한테도 언니한테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니 됐어요. 앞으로 잘 사세요. 시누이는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오빠가 어릴 때 쓰던 물건들이에요. 엄마가 간직하고 계셨던. 언니가 가지세요. 봉투를 열어보니 남편의 어릴 적 그림과 첫 봉급 봉투, 그리고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누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언니, 오빠 제사 때 가도 될까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가족이니까요. 시누이가 떠난 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손님들 머리를 만지며 웃고 떠들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됐어요. 그해 가을, 남편의 첫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시누이 가족, 남편의 동생, 그리고 친구들까지. 제사상 앞에서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할머니랑 잘 계시죠?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아들도 덧붙였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주신 돈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꼭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나란히 놓인 두 분의 사진이 어쩐지 평화로워 보였어요. 제사가 끝나고 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신우이가 조용히 말했죠. 엄마가 진짜 사랑한 건 오빠였나 봐요. 20년 동안 한결같이. 남편의 동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도 마음속으론 늘 엄마를 그리워했을 거예요. 그 편지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가 남긴 통장들을 다시 봤습니다. 1,000원, 5,000원, 정말 작은 돈들이 모여 큰 사랑이 되었더군요. 사랑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시어머니가 더욱 그리웠습니다. 이듬해 봄, 저희 가족은 작은 변화를 맞았습니다.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첫 월급을 받은 날 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할머니 묘에 꽃 사는 데 써요. 할머니가 도와주신 덕분에 졸업할 수 있었으니까. 아들도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의대는 아니었지만 자신이 원하는 공대에 갔어요. 엄마, 나 엔지니어가 돼서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울 거야. 아이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시어머니가 주신 것이 돈만이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일하셨던 식당 사장님이었어요. 어머님이 일하셨을 때 쓰셨던 수첩인데요. 정리하다 발견해서 혹시 필요하실까 해서요. 수첩을 받아 펼쳐보니 또다시 아들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번 돈 3만 원 아들 통장에 입금. 아들이 좋아했던 갈비탕 냄새가 났다. 그리웠다. 손님이 아들 또래였다. 혹시나 해서 물어봤지만 아니었다. 마지막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만났다. 좋은 사람이다. 아들이 복받았구나. 이제 안심이 된다. 수첩을 덮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시어머니가 남긴 유산 덕분에 경제적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됐고 무엇보다 가족이 늘었습니다. 시누이와도 가끔 연락하며 지내고 남편의 동생은 명절마다 찾아옵니다. 뒤늦게나마 가족이 된 거죠. 매년 남편과 시어머니의 기일에는 온 가족이 모여 추모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어머님 보고 계시죠? 어머님 아들 목숨값 정말 값지게 쓰고 있어요.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고 가족들도 화해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가끔은 납골당에 가서 두 분께 일상을 보고하기도 합니다. 여보, 어머니, 오늘은 좋은 일이 있었어요. 딸이 승진했대요. 아들은 장학금을 받았고요. 두 분이 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럴 때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두 분이 함께 웃고 계신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장례식장에서 일어난 일이 오히려 축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시어머니를 만나지 못했을 테고 남편이 어머님을 그리워했다는 사실도 시어머니가 20년 동안 아들을 위해 살았다는 것도 영영 모르고 살았을 테니까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초월한다고. 20년 동안 만나지 못했어도 서로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던 시어머니와 남편처럼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며 깨닫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과 그리움이라는 걸. 그리고 그 유산은 대대로 이어질 거라는 걸.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지금 가족과의 관계로 힘드신 분들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떠난 이들과도 마음으로는 여전히 연결돼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니까요. 감사합니다.